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OBS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디어 리서치 의뢰해서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대선 후보 지지도를 살펴봤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37.9, 국민의힘 윤석열 42.4, 격차는 4.5%포인트, 오차 범위로 접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얘기해야겠죠. 8.7, 정의당 심상정 2.3, 허경영 3.2%로 나타났습니다. 일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요 3.2%포인트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3.3%포인트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여론조사를 어젯밤에 저녁에 발표했는데 나름 화제가 좀 됐습니다. 지난 주말도 그렇고요. 주 초에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ARS에서는 대체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격차가 좀 좁혀진 첫 조사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호남권에서도 전남, 전북 좀 나눠서 지지율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같이 전남, 특히 이제 광주 행보를 같이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지지율이 앞으로 지금 나오는 지지율 말고도 앞으로도 지지율에 영향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ARS로 받았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까지 계속 안 좋게 나왔다는 말씀 주셨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당 그 지지도예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간 면은 있지만 정당 지지율도 아마 이재명 후보 쪽,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 분들이 좀 많았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던 점이 뭐냐면 ARS 100%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는가 이것이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정당 지지율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꼭 두 당 중에 어느 하나를 지지한다 않는 분들도 그냥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지율의 추세를 좀 봐야 되는 거지. 그것도 여론조사 기간에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간에 일주일씩 잘라서 좀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여기 OBS에서 여론조사한 것 중에서는 가장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일희일비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추세 얘기해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 저희 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유지되는 여론조사 지지율도 많은데요. 어쨌든 격차가 좀 좁혀지는 부분, ARS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기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여러 개의 발사체 실험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주 바이러스 종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고 말하자면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이 닥치면 여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여론조사들이 잘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던 그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과거에 저희가 반성하는 부분이지만은 예를 들면 실언도 좀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었고 그 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들을 많이 쏟아져 냈는데 그러니까 기존과 변함이 없었다.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라고 했으면 사실 외부의 변수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론조사 기간이 있었던 기간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그런 오미크론 확산세와 그 다음에 이 북한에서 발사체가 실험되는 그러니까 국가의 국민들이 좀 위기 상황을 느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식의 어떤 국민 정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여론조사 연령별 지지도도 살펴볼 텐데요. 특히 20대부터 살펴봅니다.
20대 그리고 60대에서 윤 후보가 그리고 40대는 이 후보, 30대와 50대는 접전. 이번에도 2030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30대. 이 후보는요, 직전보다 5.1%포인트 오른 반면에 윤 후보는 4.6%포인트 내렸고요. 안 후보도 이제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30대만 살펴보셨고요. 이번엔 20대 살펴보겠습니다. 20대는 30대와 비슷하게 맞물려가는 측면도 있는데 20대에서는 조금 더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를 살펴보시면 윤 후보 39.9%, 이 후보는 25.1%로 격차가 다소 줄고 안 후보는 2.7%포인트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2030 세대에 대해서 울고 웃고 있는 지금 두 후보인데 20대, 30대의 변동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 편이고 그나마 30대는 조금 더 완만한 추세인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전반적인 추이를 말씀을 좀 드렸다 그러면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큽니다. 예, 저희도 항상 유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양상 속에서 정말 20대, 30대 표가 물밀듯이 빠져버리는 그런 양상들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봉합이 이루어진 이후, 그다음에 20대 남성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공약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계속 내놓고 나서 그나마도 저희가 빼앗겼던, 그다음에 이탈되었던 20대, 30대의 표가 조금이라도 좀 가져온 그런 양상이었는데 많은 20대, 30대 지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이신 분들조차도 하시는 말씀이 언제든지 표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가 2030을 대표하는 정치인처럼 되어 있지만 2030이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는 플랫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상징이거나 그 이준석 대표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20대 남성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변동폭이 컸다는 것은 저희가 그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20대, 30대의 어떤 저희 남성, 여성을 모두 포함해서 조금 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선거 내내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론조사 결과 보고 저도 굉장히 약간 긴장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세대 포이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60의 지지율을 통해서 4050을 조금 더 약간 고립시킨다 이렇게 분석하는 측면도 있던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세대 포용론을 얘기하더라고요. 4050을 통해서 4050이 20 그리고 60도 설득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아유, 그런 건 아니고요. 솔직히 포이론이라는 말 자체가 한마디로 20대 부모는 보통 50대인 거고 30대의 자녀의 부모는 60대인데 이것은 약간 대립구도, 갈등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누가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마저도 저희 애들이 어리긴 하지만 저의 아이들을 미성년자임에도 제가 설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지금 가만히 추세를 보면은 20대하고 10대, 20대, 그리고 30대를 보면 지난주와 다르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낮아졌고, 그럼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앞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을 오미크론이라든지 그런 원인으로 잡았던 부분, 20, 30대에서도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코로나로 원인을 잡고자 한다면 40대, 50대 자영업자분들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어서 더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원인을 그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그 원인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유출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히 잡아야지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뭐냐.
이번에 선제 타격 얘기하셨죠, 솔직히. 근데 선제 타격권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 타격을 했고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하니까 아니 뭐 우리가 선제 타격 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또 돌리셨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더 힐즈에서 경제 전문지죠. 여기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분석했던 기사가 또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뭐 영국에서도 김건희 씨의 그 무속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서 미투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해외 언론에서도 그런 미투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며.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무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막 논란으로 논평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언론에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은 미투 그 무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감, 거부감 이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대충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선제 타격 관련돼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2013년부터 국방백서에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선제 타격,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선제 타격 개념이 이미 2013년부터 국방백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사실 그게 계속 있었고요.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북한의 위기가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다라는 위기 징후만 포착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선제 타격을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미국 각 공조를 해서 확실하게 지금 우리 서울로 미사일이 떨어진다라는 확증이 있는 경우에 선제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요.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북한을 도발하거나 예를 들면 북한에게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저희는 자위권으로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전쟁을 뭐 하자는 거냐라는 얘기면 사실 전혀 문재인 정부와도 똑같은 기조를 오히려 비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선제 타격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맞으세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선제 타격이란 정치적인 타협이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군에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을 얘기했을 때 검증했던 부분이 뭐냐? 그럼 선제 타격의 성공률이 몇 %냐? 몇 %인지 아십니까? 0.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그것도 대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인 거죠. 이것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한 안보 불안감에 대한 얘기,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지역별 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PK, TK 얘기를 저희가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호남과 충청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윤 후보가 우위를 보였고요. 서울에선 윤 후보가 강세를 계속했고 인천, 경기에서는 40.2% 그리고 42.3% 박빙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제 PK 지역과 TK인데 각각 윤 후보가 내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오른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역의 표본이 좀 적은 편이라 좀 튈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의 연고가 안동이라서 TK, PK 지지율에 대한 기대가 좀 남다른 거죠? 기대가 조금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호남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지율로만 본다고 하지만 인구 수를 만약에 따진다면 호남보다 TK, PK가 거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율로만 본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우선은 민주당이면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기대치는 분명히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대표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워딩 하나하나를 본다면 정말 절박함이 묻어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호남 쪽에서는 지지율이 그만큼 오를 것이고 TK, PK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능력을 많이 보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근데 그나마 다행히도 뭐냐면 호남 쪽에서도 20대,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은 우리 정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TK, PK에서도 어르신들이 무조건 다 윤석열 후보만 찍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한 다음에 찍어주신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아직 또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넓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후보 얘기할 텐데 이번 주에는 이준석 대표가 호남 지역을 방문했고요. 지역 지상파와 같이 대담도 좀 하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손편지도 쓰면서 그전에 있던 그 보수당 후보보다 더 높은 득표를 얻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받은 표가 한 10% 두 자리가 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지율은 호남에서 30%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득표를 한 거 보면 한 자리 좀 아쉬웠던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결국 계속 이제 불무질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이번에 좀 확실히 좀 다른 것은 20대의 표심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호남에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그 전에 보수 정당이 받지 못했던 지지율들을 상당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자릿수를 넘었다는 우리가 선례가 있고 게다가 플러스 지금 20대 호남 지지율들이 굉장히 높은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윤석 대표가 아주 집중적으로 호남을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손편지 200만 통을 전부 이제 호남에 쏟아붓는 그런 공을 저희가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저희가 과도한 목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싶은 것은 마침 오늘 그 전라도가 소외되었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사실 이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소외받았으니까 더 뭉칩시다. 그러니까 호남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 후보 같은 그 다른 후보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뭔가 이 호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었던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호남에 대한 소외론을 다시 이 대선 국면에서 꺼낸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옳은 발언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제가 고향을 말씀드렸을 때 그렇지만 저는 전북이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전남 분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그 호남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친척분들하고 교류는 많지 않겠습니까? 전라도 분들의 소외는 정치권에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분들의 염원이고 그분들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이 좋아졌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도로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도로부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그 지역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그 지역 분들을 만나면서 거론을 했던 부분인 거지. 이재명 후보는 후보를 딱 보면은 지금 뭐 이념적으로도 정말 민주당의 정말 골수 민주당의 이념이냐 전혀 아닙니다. 항상 실용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외 부분도 정말 실용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소외됐던 부분이 있다더라. 그걸 좀 전달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반면에 국민의힘 심큰 공약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그 소확행 공약이 50개가 넘게 남았는데 국민의힘 심큰 공약 10몇 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공약 누가 합니까? 원희룡 전 후보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조용히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페이퍼를 보고 공약 발표 정도는 합니다. 계속 물러나 있어요. 그랬다가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계속 그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제는 누가 대통령 후보고 누가 대선 후보인지 그 점을 윤석열 후보가 좀 알고 적극적으로 앞에 나오셨으면 합니다.